62세 정년 퇴임 후 꿈을 이룬 국밥집 사장님 이야기. 가족도 못 믿는데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2세에 공무원 정년 퇴임을 하신 후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국밥집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1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일궈낸 성공,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가족과의 배신. 가족도 못 믿는데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이 한마디에 담긴 깊은 상처와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용기. 62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매달 월급이 나오고 연금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제 편하게 쉬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리를 하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시던 국밥 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죠. 62세라는 나이, 누구나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왜 힘든 장사를 하려고 하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고 말이죠. 특히 아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집에서 손자나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자는 내가 왜 봐야 하는지, 나도 퇴직 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는데 퇴직하면 애나 봐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사실 저희는 오래전에 사놓은 건물이 있었어요. 3층 건물인데 저희는 3층에 살고 1층은 상가로 내주고 있었죠.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장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새도 나가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고 월세도 안 나오는데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해야지, 이런 골목에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월세를 낮춰서라도 세나 주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무대였어요. 위치는 좀 안 좋아도 진짜 맛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리 학원도 다니고 유명한 국밥집들을 돌아다니며 맛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 전수의 충격. 정말 유명하다는 국밥집에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노하우 전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에 당황했지만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정사정해서 7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처음 시작하는데 좀 봐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700만 원을 내고 일주일 동안 배우기로 했죠.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날 새벽에 가봤는데 사장님이 뼈를 우리는 게 아니라 큰 깡통을 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골 육수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깡통에 든 사골 육수와 봉지에 든 사골 육수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물만 넣으면 끝이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국밥집의 비법이었던 거죠.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 깍두기 전부 공장에서 포장된 걸 받아와서 그대로 내는 거예요. 담그는 것도 아니고 맛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배신감이 컸습니다. 이걸 배우려고 700만 원을 냈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맛있는 국밥을 만들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완전 공장 제품으로만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깡통 따고 봉지 뜯고 비율 맞춰 섞는 걸 배웠어요. 이게 요리냐? 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진짜 요리를 찾아서 700만 원을 날린 것도 억울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요리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제대로 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으로 유명하다는 전국의 요리 학원들을 알아봤어요. 대부분 서울이나 큰 도시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한 학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학원은 달랐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진짜 사골뼈를 우리는 사진들, 직접 김치 담그는 과정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골 육수 우리는 법, 맛내는 비법, 김치 담그는 법, 깍두기 담그는 법까지 전부 배우려면 5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700만 원을 날린 상황에서 또 500만 원이라니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이미 700만 원을 날렸는데 또 500만 원을?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배우자고 마음먹었죠. 진짜 요리학원에서의 깨달음. 지방 소도시까지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달랐어요. 새벽 3시에 나와서 사골뼈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요리를 배우는구나 싶었어요. 사골 육수를 우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뼈를 고르는 법부터 배웠어요. 어떤 뼈를 써야 진짜 깊은 맛이 나는지, 뼈를 처리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우리는 시간까지 모든 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을 끓여야 하는데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해요. 불 세기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조절하고 거품도 계속 걷어내야 하고 김치와 깍두기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김치는 배추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금물 농도, 절이는 시간, 양념 만드는 법까지 정말 세세하게 배웠어요. 깍두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무 고르는 법, 썰기, 소금에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까지 하나하나 다 중요하더라고요. 나만의 노하우 개발. 학원에서 배운 기본기에다가 제가 연구한 걸 더했어요. 특히 깍두기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깍두기는 정말 여러 번 실험해 봤어요. 학원에서 배운 기본 방법에다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도 섞어보고 인터넷에서 본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보고 수십 번의 실험 끝에 자신만의 비법을 찾았습니다. 물을 절일 때 소금 농도를 조금 다르게 하고 양념에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비밀이지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 나더라고요. 학원 선생님도 이건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라고 하셨을 정도로요.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에 뒷맛까지 깔끔한. 나중에 손님들이 사장님 이 깍두기 어디서 사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총 1200만 원의 투자. 결국 노하우를 배우는 데만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0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이에요. 돈으로만 보면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700만 원은 아까웠지만 두 번째 500만 원은 정말 값진 투자였어요. 진짜 요리를 배웠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맛있는 국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돼지뼈를 12시간 이상 끓이고 양념도 직접 만들고 김치와 깍두기도 직접 담가서 인테리어의 악몽. 하지만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으로 공사비의 30%를 먼저 달라고 해서 줬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와서 조금 하고 며칠은 아예 안 오고 이상하다 싶어서 따졌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계약금 30%는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가 여러 곳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돈은 되찾을 수도 없었어요. 두 번째 업체의 또 다른 고통.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업체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약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공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견적을 줬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건 추가 공사예요. 저건 처음 계약에 없던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원래 예산의 1.5배 정도 들어갔어요. 이미 시작한 공사고 다른 업체로 바꾸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을 대야 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 장사도 시작 안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니까 과연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첫날의 절망. 개업 첫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왔습니다. 친척들이 축하한다며 우르르 몰려왔어요. 많이 팔아줄게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친척들이 20명 정도 와서 밥을 먹었는데 태반이 돈을 안 내고 갔어요. 친척인데 뭘 그래라고 하면서 말이죠. 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친척은 작은 화분 하나 사와서는 이거로 밥값 대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화분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모니터 옆에나 놓는 초미니 선인장 화분이었거든요. 정말 국밥 한 그릇 가격도 안 되는데 말이죠. 진짜 속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맛있냐? 뭘 고쳐야 할까? 물어봤더니 다들 맛있어, 맛있어 라고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지만 진짜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맛있다니까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국물이 좀 이라고 말하다가 말더라고요. 좀 뭐가? 물어봐도 아니야, 맛있어 라고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뭘 개선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친척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좋다, 맛있다고만 하니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판도 예쁘게 만들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한두 명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먹고 나서는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냉혹한 현실 직면.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나가는 돈만 늘어가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가족들이 그러게 왜 시작했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특히 아들의 시선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들이 가끔 가게에 와서 보더니 아버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게다가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음식 재료는 계속 사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손님이 오더라도 돼지뼈며 부추, 마늘, 고추 등 소소한 재료만 사는데도 작으면 10만원, 많으면 5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김치 하나까지 다 제가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음식도 상당했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 정말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가? 62세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무모한 꿈이었나?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아들 말처럼 손자나 봐주고 있었더라면, 그럼 투자 비용 몇천 원 까먹지 않았을 텐데. 노후 자금이 줄어드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문제 분석과 개선 노력. 왜 손님들이 안 오는지, 왜 한 번 온 손님들이 재방문하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위치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거든요.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알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 메뉴가 너무 많았어요. 국밥집인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거든요. 셋째, 가격 대비 양이 부족했나 싶더라고요.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간소화했어요.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서너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했죠. 진심이 통하다.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접하자고 마음먹었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진짜 우리 가족처럼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대신 고생 많으셨어요. 뭐 드릴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밥도 좀 더 넉넉하게 주고 김치도 자주 바꿔드리고 물도 수시로 채워드리고 대충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밥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음식에 대한 철학.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육수를 끓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첫 번째 단골 손님. 3개월쯤 지나서 첫 번째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였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시더라고요. 그 손님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 라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점 늘어가는 손님들.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데려오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특별함 찾기. 다른 국밥집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제만의 특별함을 만들어갔어요. 반찬은 직접 만든 것만 사용했고 김치도 매주 새로 담갔어요. 특히 깍두기는 저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집에서 해먹는 맛이야 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성공의 달콤함과 새로운 갈등. 13년간의 성장. 13년이 지나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왔는데 지금은 300명 넘게 오시는 날도 있어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월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돼요. 75세의 나이에도 현역. 지금 저는 75세예요. 친구들은 다들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묻지만 아직 건강하고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됐고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덤으로 맛있다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태도. 처음에 반대하던 아들이 제 매출을 보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장사 한번 배워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라고 했더니 그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말할 줄 알았던 가게에 돈이 되는 걸 보니 탐이 난 모양입니다. 함께 일하기로 한 결정.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아들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좋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철학의 차이. 아들과 함께 일해보니까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음식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같이 일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뭐하러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음식을 만들어요? 어차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리고 요즘 완제품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13년 동안 제가 왜 성공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매일 싸웠어요. 아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저는 진심을 따졌거든요. 손님들이 어차피 오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들은 함께 일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서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버지 혼자 하세요. 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자식을 저렇게 키운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고 아들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배신. 암 진단. 75세가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힘들게 일궈놓은 게 다 무너지는 건가 싶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항암 치료와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될 거예요. 라고.
그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항암 치료의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졌죠. 입맛도 없어서 음식의 간을 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맛인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가게 봐드릴까요? 치료에 전념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을 닫고 치료에 전념을 할까 했는데 정기적으로 오시는 단골 손님들 생각에 문 닫기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맡기고 병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돌아온 충격. 수술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가게에 가봤는데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음식 맛도 변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단골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단골 손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아들에게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암 환자가 된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저에게 맡기세요. 이미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제 가게인데 누구의 동의를 받고 가게를 넘긴다는 말입니까? 전세 사기는 들어봤지만 이건 아들 사기 아닙니까? 믿었던 사랑하는 내 아들놈이 나한테 이렇게 크게 사기를 치다니요. 그 망할 놈이 하는 말이 권리금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필요 없어요. 엄마도 나가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소중한 가게를 몰래 팔아버리고 뭘 처리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는 제 명의예요. 누구 동의를 받고 가게를 팔았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까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안수받기로 했던 사람이 자기는 정당하게 인수받았다며 자기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저희 보고 나가라 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가게 문을 열 상황이 안 되더군요. 내 소중한 공간에서 내가 쫓겨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족의 해체. 결국 아들이 계약금은 물어줬어요. 가족이라서 감옥에는 안 갔지만 하지만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들과는 완전 의절했어요. 며느리도 손자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죠. 가족에 대한 환멸. 정말 허탈했어요. 13년 동안 힘들게 일궈놓은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한 게 바로 제 아들이었거든요. 가족도 못 믿는데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이 질문이 매일 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 사람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아무것도 아닌 건가? 특히 제가 암 환자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게 가장 배신감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13년 동안 만나온 단골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가족같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소송 기간 중 새로운 자리를 구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75세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갔나 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제 단골 손님들, 그분들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현재의 상황. 지금은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계세요. 건강 상태는 암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거의 완치 상태라고 하세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해서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힘 닿는 동안에는 계속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힘이 나고 행복하거든요. 아들에 대한 마음. 아들에 대한 마음은 복잡해요. 화도 나고 실망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또 걱정이 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에 셋째를 낳았다던데 애는 잘 크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를 통해 넌지시 근황은 듣고 있지만 아직도 아들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삶의 철학.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져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나이가 많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2세에 시작했지만 성공했어요. 둘째, 진심으로 사세요. 손재주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는 마세요. 특히 돈이 관련되면 가족도 변할 수 있어요. 넷째,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장사할 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이 있는 한 계속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도 써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마지막 메시지. 가족도 못 믿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배신을 당해도 병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